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오늘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올해 명절 때 안 좋은 일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때의 사건이 벌써 4개월이나 지난 지금 갑자기 저희 집에 동서네이가 찾아왔어요. 고심 끝에 문을 열어주게 되었는데 문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연락도 없었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큰 소리치며 저희 부부에게 대들었던 동서내외가 무슨 이유 때문에 무릎까지 꿇고 오열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던 동서의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부부로 지낸 지 15년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저와 가족의 연을 맺은 동서는 결혼 10년 차가 되었죠. 10년 동안 동서와 저는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동서가 자기보다 못 배웠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약간 비꼬듯이 말을 해서 기분이 나빴던 저는 동서가 시댁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거리를 두면서 서로 지켜야 될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동서도 제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의식했는지 필요한 말 아니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먼저 말을 붙이지는 않았어요. 그런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지만 항상 저와 동서의 관계는 외주를 타는 것 마냥 위태로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부부가 동서내외를 아예 모른 척하고 지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얼굴을 항상 마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남편이 사업장 대표로 시동생을 데리고 함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동서와 결혼을 하고 사고를 한번 크게 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시동생이 남편 밑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동서내외가 결혼을 한 지 2년 차 정도 되었을 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었는데 그때 당시 시동생의 차에 부딪혔던 사람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었죠. 여기서 문제가 시동생이 잘못 판단했던 건 바로 119에 먼저 신고를 했어야 됐는데 무서웠는지 도망을 치게 되었고 도움을 받지 못했던 그 사람은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처벌을 받고 나왔던 시동생은 취업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남편 밑에서 일을 배우며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기간 동안 동서도 남편 사업장에서 아이를 돌보며 일손을 도와주며 월급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동생이 징역 생활을 하는 5년 동안 저희가 정말 많이 도와줬었지만 동서에게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을 만큼 자존심이 상당히 강한 동서였어요. 동서내외가 처음 결혼을 했었을 당시 둘 다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남편 밑에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아마 싫었을 거예요. 동선의 가족이라곤 요양원에 계신 아버님 한 분이라 도움을 받기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항상 뒤에서 챙겨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시간을 5년이나 함께 해와서 그런지 동서는 저희가 베푸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거침없이 뱉어대는 말들이 저에게 상처가 되고 있었죠. 그래도 항상 동서가 불쌍하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거슬리는 말투들도 좋게 넘어간 적이 많았었고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은 좀 심한 것 같으면
한마디씩 툭툭 던지면서 주의를 줬었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느끼지 못했었어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다가 시동생이 출소를 하게 되었고 당장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처지라 남편 밑에서 동서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각자의 삶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명절이 오기 한 달 전에 연말이라 정신없을 때 저도 직장에서 퇴근하고 남편 사업장에 찾아가 일손을 도왔었는데 제 옆에 있던 동서가 먼저 말을 붙여왔어요. 이번 명절에 형님 친정에 먼저 가신다면서요? 좋으시겠어요. 저는 전염병 때문에 요양원에 계신 아빠 얼굴도 못 뵈러 가거든요. 다음날 바로 오시는 거예요? 글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은영 아빠랑 상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저번 명절에는 시댁에 먼저 갔다고 그이가 이번 명절에는 친정부터 가기로 결정을 했거든. 그럼 그동안 저는 어머님이랑 단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불편한데? 눈치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데요. 그럼 저도 형님 올 때 가야 되겠어요. 그건 동서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어머님이 서방님을 보고 싶어 하시니까 그래도 최대한 빨리 가보는 게 좋지 않겠어? 나도 최대한 빨리 오도록 노력을 해볼게. 음식 만드는 건 어머님이랑 같이 도와가면서 하면 되잖아. 저번 명절에 동서가 서방님이랑 여행 다녀온다고 해서 어머님이랑 둘이서 음식 만들었을 때 천천히 하면서 먹을 만큼만 했었거든. 동서도 알겠지만 어머님이 명절 음식 쌓아둘 정도로 많이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 이번에도 먹을 만큼만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동서는 어머님이랑 같이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 그래도 어머님과 함께한 지 벌써 10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동서가 먼저 다가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노력을 해봐. 동서가 어머님이랑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내가 느낄 정도면 어머님은 확실하게 느끼고 계실걸? 동서가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어색해질 수밖에 없고 나중엔 서로에게 오해가 쌓이게 될지도 모른다고. 어머님도 동서한테 말은 안 하시지만 분명 불만이 쌓여 있을 수도 있어. 이번 기회에 좀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봐. 형님은 어머님한테 항상 이쁨을 받으니까 제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 부부를 그동안 도와주는 걸 옆에서 전부 다 지켜보셨는데 당연히 형님을 안 이뻐할 수가 없으시겠죠. 그런데 형님보다 제가 배운 것도 많은데 무슨 말만 하면 저를 가르치시려고 계속 충고를 하시는 게 듣는 제가 좀 거북하네요. 대학교라도 나왔으면 그나마 인정이라도 해드리죠. 고졸밖에 안 나오셨으면서 어떻게 저를 가르치려 드세요? 저도 형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거 기분 나빠하실까봐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요. 정도껏 차이가 나야 말이죠. 석사랑 고졸은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이가 교도소 다녀오지 않고 제가 아이만 안 낳았어도 이런 대우받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어찌됐든 이번 명절날 최대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명절 음식을 워낙 간소하게 하셔서 손이 많이 가는 건 잘 안 하시려 하잖아요. 다녀오시는 김에 꼬치 산적 좀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서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직원들 옆에 가서 앉아 일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저를 무시하는 말투와 표정은 할 말을 잃게 만들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아
다른 직원들 사이에 껴있는 동서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죠. 저를 보며 마지막에 뱉었던 말들은 평소에 동서가 저와 시댁 식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줬고, 잠깐 쉬는 시간에 그냥 넘어갈 수 없던 저는 동서에게 대화 좀 하자며 따로 불러서 좀 전에 생각 없이 뱉었던 말들에 대해 사과하라고 정색하며 동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길 원하고 있었는데, 저를 노려보면서 팔짱을 끼더니 싫다는 말로 대받아 쳤습니다. 싫다고? 동서가 그럼 잘했다는 거야? 내가 고졸인 게 뭐 어때서? 그럼 동서는 석사 학위까지 취득해서 삶이 달라졌어? 나랑 차별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냐고. 석사 나오면 뭐해? 어차피 저기 고졸밖에 안 나온 직원들 사이에 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잖아. 방금 한 말에 대해 사과하는 게 좋을 거야.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어? 동서가 한 말들에 대해 주워 담지 못할 것 같으면 더 이상 지나친 행동은 자제하고 자기 잘못에 대해 인정해.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직원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해 줄게. 그럼 앞으로 보게 될 직원들 얼굴 보면서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당장 사과하는 게 좋을 거야. 어머,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혼자서 너무 흥분하신 거 아니에요? 형님이 그래도 저보다 손윗 사람인데 그런 유치한 행동을 하시겠어요? 그래도 고졸까지 나왔으면 생각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괜한 소리 안 피우지 마시고 하시던 일이나 마저 마무리 지어주세요. 연말이라 지금이 얼마나 바쁜 시기인지 모르시는 것도 아니면서 괜히 서로 얼굴 붉혀서 일에 지장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주버님도 그걸 원하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동서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주면서 제가 다른 직원들한테 말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동서가 자신이 생각 없이 뱉은 말에 대해 깨닫고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라고 있었는데 제 예상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었지만 남편의 회사였기 때문에 최대한 참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따로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퇴근하고 나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은 제 얼굴 표정을 보더니 동서가 또 개념 없이 입을 함부로 놀렸냐면서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남편은 제 표정만 봐도 딱 알 수가 있었죠. 남편도 이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지 시동생에게 전화를 따로 걸었고 동서의 행동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대화를 이어 나갔어요. 그런데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시동생은 사과가 아닌 오히려 남편한테 목소리를 높이면서 대들고 있었어요. 같이 생활하다 보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얼마나 싫은 소리 했다고? 퇴근하자마자 전화해서 기분 상하게 하는 건데. 형, 내 성격 몰라? 너 지금 형이 좋게 얘기하고 있는데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어떻게 된 게 너랑 재수 씨는 왜 항상 그 모양인 거냐?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우리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상처를 줘? 이건 네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똑바로 잡아야 하는 거라고. 5년 전 뺑소니 사고로 징역만 살지 않았어도 재수 씨랑 우리가 이렇게까지 감정 상태가 안 좋아지지 않았을 거다. 나는 너랑 재수 씨 데리고 일하고 싶은 줄 알아? 네가 다니려는 회사는 범죄 이력 조회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면 눈치껏 알아서 행동해야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도 아니면서 내 밑에 일을 하면 적어도 최소한의 개념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없는 5년 동안 우리가 재수 씨가 출산한 아이도 봐주고 음식까지 해주면서 집안 살림도 도와줬었는데 그런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네가 5년 만에 나와서 적응하지 못할까봐 좀 더 넓은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려고 아파트도 30평대로 이사가게 해주고 차까지 다시 뽑아줬잖아. 그럼 어느 정도 눈치가 있어야지.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잔소리고 너희가 얘기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라는 거야? 아우, 당신은 왜 이렇게 말을 못해? 답답해서 진짜. 이리 줘봐봐. 아주버님, 저예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나름 형님한테 불만이 많았었어요. 저한테 한마디 할 때마다 그 말투들이 전부 다 못 배운 티가 너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형님보다 더 배워서 그런지 지금까지 형님을 손윗사람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재수 씨, 지금 말 다 했어? 우리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으면서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지? 다음부터 조심하겠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그러는 재수 씨는 석사 나와서 내 밑에서 월급 받으며 일하는 건 안 창피한가 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지. 내일부터 회사에 안 나와도 되니까 집에서 애나 보면서 손가락만 빨고 있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였는지 깨달아 보라고.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통제력을 잃어버렸고 동서에게 다음날부터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꺼내고야 말았습니다. 시동생에게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남편은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동서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말을 남편한테 듣게 되었죠. 문제는 아침부터 남편과 시동생이 회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바탕 했는지 오랜 시간 남편과 함께 일을 해왔던 직원 중 한 명이 저에게 연락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저는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남편의 회사로 가게 되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직원들이 남편과 시동생을 말리고 있었고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 가족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내가 뒤에서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해줬었는데 너는 조금의 감사함도 없는 거지? 너도 더는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내 회사에서 나가. 그래도 동생이라고 출소하고 나서 생활이 힘들어질까봐 품에 끼고 있어줬으면 조금이라도 잘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된 게 나랑 너희 형수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어? 아주 배가 불렀지? 네가 징역을 사는 5년 동안 너희 형수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알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내 형이고 가족이니까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지. 나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받은 것 뿐이라고. 내가 왜 징역을 살았는데 내 인생을 말아먹게 한 건 전부 형 때문이라고. 그때 나한테 스트레스만 안 줬어도 사고는 나지 않았을 거고 5년이라는 내 소중한 시간을 징역을 보내면서 허비하지 않았겠지. 지금 말 다 했어요? 서방님이 징역을 살게 된 게 왜 이 사람 때문인데요? 서방님이 그때 집 좀 늘리겠다고 아버님한테 돈을 빌려가 놓고 그 돈 홀라당 전부 탕진해 버렸잖아요. 노름은 서방님이 해놓고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탓하는 건데요? 형으로서 생각 없이 행동한 동생에게 따끔한 충고를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왜 이 사람 탓을 하는 거죠? 애초부터 허튼 곳에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겠죠.
5년 동안 징역 생활하면서 그래도 정신 차리고 변화된 모습을 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조금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 안에서 잘못도 없는 이 사람 원망만 하고 살았었나 봐요. 이 회사 정말 힘들게 이끌어 왔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걸려있는 곳이에요. 서방님이 여기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요. 그만 나가주세요. 어차피 얼굴 보면서 지낼 필요 없잖아요. 저희 도움 없이 동서랑 잘 살아보세요. 저희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는지 뼈저리게 느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네요. 더는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저는 시동생에게 화를 내게 되었고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과 남편과 저도 더는 물러나지 않으려 하자 시동생은 결국 꼬리를 내리고 짐을 챙긴 뒤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나이에 아직까지 철이 덜 들은 행동을 하고 있는 시동생과 개념 없는 동서를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과 동서내외는 서로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고 얼굴조차 안 보며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찾아온 명절에 저는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먼저 향했어요. 휴일인 만큼 안 좋았던 기억들을 전부 지워버리고 즐거운 생각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었죠. 그렇게 친정에서 시간을 보낸 뒤 다음날 저희 부부는 시댁으로 향하게 됐지만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시댁에 동서내외가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한다면 분명 또다시 안 좋은 대화가 오고 갈 것 같아 고민이 많았었지만 저희 엄마가 싸주신 명절 음식을 시댁에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부는 시댁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댁에 도착한 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부모님과 동서내외가 음식 만드는데 한창 정신없이 움직였고 저와 남편도 묵묵히 일손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이미 시부모님께서도 저희 부부와 동서내외 사이에 안 좋은 일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족들 모두 최소한의 대화 빼고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죠. 시동생과 동서는 불만이 가득한 얼굴을 계속해서 보이면서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한숨을 내쉬며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모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서로 좋게 풀라고 했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색한 미소로 상황을 대충 넘겼습니다. 그렇게 가족 모두 긴장 속에 이른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동서의 한마디에 결국 집안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식사를 하는데 계속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명절 전부터 심각한 얼굴로 뭔가 걱정이 많은 듯 보였는데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동서내외를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돼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동서의 한마디로 시작된 안 좋은 분위기는 결국 남편의 감정을 터뜨리게 되었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형님, 제가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친정에서 명절 음식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오셨으면서 왜 꼬지 산 적은 없는 거예요? 제가 먹고 싶다고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 입으로 들어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꼬지 산 적만 쏙 빼고 가져오신 거죠? 제 말이 맞죠? 동서가 뭘 오해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도 이번 명절에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은 웬만해선 전부 다 빼버렸어.
그렇다고 동서 때문에 일부러 해달라는 것도 웃기잖아. 먹고 싶으면 음식 만들 때 몇 개 하지 그랬어. 아니면 이따 마트에 들러서 재료 사가지고 와서 만들어 먹으면 되겠네. 그렇게까지 하면서 먹고 싶진 않아요. 명절 전날 그래도 입이 닳도록 얘기했으면 기억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못 배워서 기억을 못 하시는 건가? 명절 음식하면 꼬지산적인데 영 기본을 모르네. 이따가 시장에나 들려서 먹고 싶은 거 사오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에휴, 밥맛도 없는데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재수씨, 지금 분위기에 파악 못해요? 이 사람이 좋게 설명을 했으면 대충 넘어가면 되지. 방금 뭐라고 했어요? 못 배워서 기억을 못한다고? 보자 하니까 정말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거야? 내가 저번에 분명 얘기했을 텐데 평생 입 열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는데 결국 또 상처되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낸 거예요? 항상 보면 재수씨 그 주둥아리가 문제야. 말 한마디에 전냥빛도 갚는다는 거 모르나? 이 사람이 음식 갖다 바치는 사람도 아니고 재수씨보다 전부 윗사람들인데 말 함부로 가려서 하지 않고 또다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요? 너는 임마 재수씨 단도리도 안 시키고 뭐 하는 거야? 이제 아주 막 나가기로 작정한 거지? 아버님, 어머님 옆에 계시는데 그만해요. 나중에 따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식사하시는데 이러다 체하시겠어. 동서는 밥맛 없으면 다 먹고 뒷정리나 좀 도와주던지. 형님이 뭔데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그렇게 말 안 해도 뒷정리 하려 했거든요. 지금 어디다 대고 명륜질이야? 내가 그렇게 쉬운 사람으로 보여요? 에휴, 형수가 잘못했네. 그 꼬지 산적 좀 만들어 왔으면 그래도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안 그래요, 형수? 애들 낳고 벌써 치매가 오셨나? 정신 좀 챙기고 다녀요. 남편은 시동생의 막말에 결국 통제력을 잃고 말았어요. 남편은 시동생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오랫동안 쌓였던 안 좋은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지게 된 터라 시부모님이 말리셔도 소용이 없었어요. 동서는 저에게 달려들었고 서로 머리채를 잡으며 뒹굴면서 한바탕 난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은 뒤 분노한 눈빛으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밖으로 나가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동생 앞으로 다가가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건 수십 장의 사진이었고 가족들은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두 눈으로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동생도 당황했는지 비틀거렸어요. 이거, 지금 뭐야? 이 많은 사진을 형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건데? 나 몰래 저 사람 미행하고 다녔어?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두 눈으로 봤으면서 뭘 설명해달라는 거야? 딱 봐도 바람 피우는 장면이잖아. 그리고 아이까지 있는 거 안 보여? 재수씨가 설명 좀 해봐요. 왜 아무 말도 못 하시나? 입 나불거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이 사진을 보고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으면 비가 아주 거꾸로 쏟았다니까. 우리 집안을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 있는 사람이 다른 남자를 만나? 며칠 전에 직원이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거리에서 재수 씨를 봤는데 손을 잡고 있던 남자가 내 동생이 아닌 정체 모를 남자와 손을 잡고 있어서 당황했는지 사진을 찍어 나한테 보내왔더라고요. 나도 직원이 보낸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서 그날 하루 종일 따라만 다니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를 속이고 그동안 이중 생활을 했던 거예요. 딱 보니까 사진 속의 아이는 그 남자의 자식 같은데 내 동생 몰래 얼마나 오래 만난 거야? 빨리 대답하라고요. 동서는 절대로 들키지 말아야 할 걸 남편에게 발각된 터라 많이 놀란 듯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시부모님과 시동생까지 압박을 가하자 그제서야 포기한 듯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시동생이 징역을 살게 됐을 때 혼자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때 동서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 사진 속에 있던 남자라며 이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 보니 공감대가 맞게 되었고 한두 번 만난 게 최근까지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던 거였어요. 동서는 시동생도 사랑하고 그동안 몰래 5년간 만나왔던 사진 속의 남자도 사랑하고 있다며 시동생과의 결혼 생활을 깨고 싶지 않아 했어요. 둘 사이에서 나온 아이 때문에 동서는 가정이 파투나는 걸 원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 사진을 두 눈으로 보게 된 시동생은 분노를 하게 되었고 사진 속의 남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동서에게 달려들었어요. 통제가 될 것 같지 않자 남편은 시동생을 말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었는지 다시 한번 얼굴에 뺨을 올리면서 안사람 단속은 기본인데 그걸 못하냐고 한심하다면서 정신 차리라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남편은 동서에게 당장 집키랑 차키를 반납하라며 소리를 질렀고 동서는 떨리는 손으로 집키와 차키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시동생은 결국 동서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는 시동생이 키우는 걸로 소송을 걸었지만 시동생이 과거에 안 좋은 이력이 있어서 결국 동서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었지만 가족들은 차라리 잘된 거라며 과거의 기억은 전부 다 지워버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충격이 상당히 컸었는지 4개월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남이 되어버린 동서가 시동생과 함께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희 부부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오열을 하면서 발목을 붙잡고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힘겹게 입을 뗀 시동생의 한마디는 동서내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교통사고로 상황이 많이 힘들어졌다는 거였고 당장 큰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저희 부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시동생은 남편한테 앞으로 잘하겠다며 돈 좀 빌려달라고 과거의 잘못을 전부 뉘우치고 있다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습니다. 동서도 마찬가지였죠.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던 건 동서가 상간남이랑 새 살림을 차리는데 아이가 많이 거슬린다며 시동생에게 다시 돌려주려 했는데 시동생은 막상 아이를 데리고 오자니 자기 인생에 발목이 묶일 것 같아 아이를 중간에 두고 옥신각신 하다가 각자 알아서 하라며 등을 돌렸는데 아이는 그래도 동서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동서의 뒤를 따라가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해버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모의 자격도 없는 두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남편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금전적인 지원을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 문제로 동서내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앞으로의 상황이 막막합니다. 아이는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둘 다 친자식을 돌보고 싶지 않다며 서로 등 떠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가 눈을 뜨게 된다 해도 눈앞에는 두 부모가 없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에요. 동서는 나 몰라라 전화까지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시부모님께서 아이 옆을 지켜주고 있지만 정작 도와줬는데도 시동생 또한 몸을 숨긴 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속만 썩인 동서와 시동생을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저희 부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인생 선배님들의 진지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하네요. 얼마 전에 남편이 시동생과 아주 짧게 통화가 된 적이 있었는데 아이를 돌보느니 차라리 징역을 살겠답니다. 두 사람이 온 가족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서 너무 화가 나요. 법적인 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긴 하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만 툭 던져주고 아이의 자취를 감춰버린 동서가 이 글을 본다면 하루라도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모든 걸 책임지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한 지도 벌써 3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그 집안 사람들과 최근에 엮이게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을 또다시 마주했을 때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었죠. 3년 전에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 형님 때문에 또 다른 사건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제가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남편의 직업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전기 일을 했었는데 20명 정도 되는 팀원들을 꾸리고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서 한식 식당을 운영하셔서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죠.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저희 부모님 식당에서였어요. 그때 당시 한창 바쁠 점심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전기가 전체적으로 차단이 되어버려서 정전인 줄 알았는데 저희 식당만 전원이 내려가고 다른 건물들은 멀쩡해서 많이 당황했던 적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전원이 떨어졌던 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구르고 있었는데 그때 식사를 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었고 도움을 주겠다는 말과 함께 전기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길래 아빠에게 여쭤본 뒤에 전기실로 처음 본 사람을 안내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남편과 첫 만남이었고 연인 사이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죠. 저희 식당에 문제가 생겼던 건 전기를 사용하는 양에 비해 차단기 용량이 현저히 떨어져서 과부하가 걸렸다고 메인 차단기를 더 큰 용량으로 교체하면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거라고 침착하게 설명을 해줬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동료 직원에게 연락을 취해 차단기 하나를 구해오라면서 상황 설명을 해주고 있었죠.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처리가 끝나 큰 피해를 면할 수 있었고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감사한 마음에 음식을 무료로 제공을 해 주셨었죠.
알고 보니 그날은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나온 거였고, 저희 동네 근처에서 한동안 머물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길 예정이었었죠. 남편은 저희 식당에 자주 왔었어요. 알고 보니 현장이 가까웠었고, 부모님께서 만드시는 음식이 그 사람의 입맛에 맞았는지 얼굴 보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되었죠. 첫 만남이 너무 강렬했던 건지 자주 눈을 마주치게 되었고, 저에게 미소를 보이는 모습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부모님 식당을 고정으로 이용하던 그 사람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몇 번 만나다 보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죠. 부모님께서도 첫 만남 때 이미 좋은 인상으로 각인이 되어 버렸고, 꽤 오랜 시간 식당에 방문을 했던 그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봤던 결혼은 긍정적인 답변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걸렸던 건 그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렸었어요. 그래도 주말에는 항상 얼굴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안심은 되었었지만, 주말에만 시간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걸림돌이 될 것 같아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고, 앞으로의 인생 또한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끝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와 그 사람은 일사천리로 부부관계로 이어졌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을 숨기고 있었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엄청난 배신으로 제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의 현장들을 팀원들과 함께 이동하며 일을 했었는데, 주말에만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큰 단점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보고 싶은 마음에 몰래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게 되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여행하는 느낌으로 출발했었는데, 저녁 늦게 도착한 저는 남편이 지내고 있는 숙소 쪽으로 걸어가면서 전화를 걸려고 핸드폰을 꺼내던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너무 놀라 급하게 몸을 숨긴 뒤 남편의 모습을 몰래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옆에 처음 보는 여자가 찰싹 붙어서는 어디론가 같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 보니 도착한 곳은 노래방이었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 확인을 해보니 그동안 함께 일을 해오던 팀원들도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는데 인원수에 맞춰 여자 한 명씩 품에 끼고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고, 눈으로도 보기 힘들 정도로 진한 접촉을 하는 팀원도 있었죠. 제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광경을 믿기 어려울 만큼 팀원들 사이에 껴있던 남편의 행동은 너무 충격적이라 숨이 가빠올 정도였어요. 남편은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던 여자에게 거침없는 접촉을 하고 있었고, 뭐가 그리 좋은지 맥주를 마시면서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고생하는 남편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려고 온 것뿐이었는데,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된 터라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고, 저런 더러운 남자와 결혼을 했다는 게 너무 역겨워 화장실로 들어가 오바이트를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들과
그 생활들이 익숙해 보이던 남편의 모습에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변명조차 하지 못하게 확실한 증거물을 확보해 놓기 위해 다시 노래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충격적인 모습들을 전부 핸드폰 안에 담았습니다. 너무 크게 실망을 했는지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든 증거물을 확보한 뒤 집으로 돌아가려 몸을 돌리는 순간 팀원 중 한 분이 화장실을 다녀왔는지 저와 눈이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급하게 벗어났지만 건물을 나와 택시에 올라타 서둘러 자리에서 벗어나자마자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차피 전화를 받아봤자 거짓된 변명을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울리는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상태로 되돌아온 저는 남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몇 번이고 되돌려 봤어요. 저를 바라보던 눈빛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제가 알던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저에게 모든 상황들을 해명하겠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제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려고 하길래 너무 큰 배신감에 제 손은 남편의 뺨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모습이 가식처럼 보였죠. 용서? 내가 지금 두 눈으로 당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전부 다 목격했는데 지금 나한테 용서를 해달라는 말이 나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팀원들과 술 먹고 노래방 가면 여자들 불러서 노는 게 일상이었던 거잖아. 내 두 눈으로 목격한 이상 더는 당신과 같이 못 살아. 그건 그냥 내 팀원들 사기 좀 올려주려고 했던 것뿐이야. 정기일이 얼마나 고된지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그래서 스트레스 좀 풀라고 여자 좀 불렀어. 당신이 이런 일을 처음 겪어봐서 많이 당황스러운 건 알겠는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팀장이면 팀원들 관리를 해줘야 하잖아. 그래서 내 돈 들여가면서 팀원들 스트레스 풀게 해주는 건데 나는 그 자리에서 목석처럼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고 분위기도 좀 맞춰줘야 하니까 함께 했던 것 뿐이야. 아주 잠깐 몇 시간만 즐기는 자리인 것 뿐이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나는 오직 당신 하나뿐이고 일로 우리 관계가 멈춰지는 건 싫다고. 그럼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꼭 그런 식으로 놀아야만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나랑 만나기 전부터 그래 왔다는 건데 내가 몰랐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살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팀원분들 중에 결혼하고 아이까지 가진 분들도 있지 않아? 그분들 와이프는 자기 남편이 노래방에서 여자 끼고 놀면서 여기저기 접촉하는 거 알고 있대? 내가 직접 연락처 알아내서 물어볼까? 총각이면 몰라. 이미 결혼을 했고 아이까지 있으면 그런 자리는 알아서 피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총각들과 똑같이 놀 수가 있어?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게 정말 다행이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임신을 했다면 그 아이는 얼마나 불행했겠어? 당신이 너무 순수해서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은데 남자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 정도는 별것도 아니라니까. 비즈니스잖아. 지금 너무 놀라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해야 팀원들 부리는데도 어렵지 않다고. 원래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투자라고 생각하면 된다니까. 당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어. 나는 100번, 1000번 생각해봐도 당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 팀원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 사람들 중에 제일 즐기고 있던 건 당신 아니야? 눈빛 자체가 달랐는데 어디서 아니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야?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 그럼 내가 돈 내는데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는 거야? 나도 스트레스는 풀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다 업무의 연장선이고 사람들 관리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해주지 않자 남편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저에게 화를 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어이가 없어서 더는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짐을 챙겼고 남편은 그런 저를 진정시키려 애를 썼지만 강하게 뿌리친 뒤 집 밖을 뛰쳐나오게 되었죠.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났고 부모님께서는 많이 실망하셨는지 저희 집에 찾아온 남편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남편은 저와 이혼할 수 없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을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어 이혼을 결정하고 있었죠. 그리고 시부모님께선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자 저와 대화를 원하셨어요. 네가 내 아들한테 많이 실망을 했겠지만 그래도 한 번의 실수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건 변함이 없는 거잖아. 남자들이 바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것 가지고 너무 일을 크게 만드는 것 같아. 나도 좀 불편하구나. 네가 연락 한 통 없이 불쑥 찾아갔었다며.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너희들 사이는 지금도 깨가 쏟아졌을 텐데 왜 쓸데없는 짓을 저질러서 이런 일을 만드는 거니? 남자들이 하는 일에는 참견하는 게 아니란다. 제가 이 사람과 이혼한다고 했을 때 어머님께서 탐탁치 않아 하시는 것 같아 증거물을 좀 가져왔는데요. 괜찮으시다면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영상을 보시면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실 텐데요.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을 따라가게 됐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처음 본 여자와 찰싹 붙어서 걸어가는 모습만 봐서 너무 충격을 받아 그 뒤만 따라갔었거든요. 그런데 노래방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건물 밖으로 튀어나와 집으로 돌아가려는 길에 보니까 남편이 왜 그 여자와 단둘이 걸어가고 있었는지 그게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노래방 건물 앞에 몇 개 호텔이 있던 게 기억이 나서 설마 하는 마음에 다음날 이 사람을 목격했을 때의 시간을 기준으로 몇 군데의 호텔에 들어가 관계자분께 부탁을 해서 CCTV를 확인해 봤거든요. 정말 아니길 간절히 바랐었는데 이 사람이 글쎄 노래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벌써 그 여자와 함께 호텔로 들어갔던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라는 걸 딱 알아볼 수 있겠죠? 제가 이 영상을 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노래방에서 여자 끼고 놀았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벌써 영상 속의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게 찍혀 있는데 제가 어떻게 눈을 감아줄 수가 있겠어요? 직업상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적이 한두 번 있었겠어요? 제가 봤을 때 옮겨 다닐 때마다 이런 식으로 생활했을 것 같은데요. 동서,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일단 좀 진정하는 게 좋겠어. 남자들이야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라고. 서방님이 뭐라고 했어? 팀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하는 거라잖아.
당근을 줘야 채찍을 휘두를 거 아니야. 그런데 정작 서방님이 받는 스트레스는 누가 풀어줄 수 있겠어? 리더라고 모든 걸 속으로만 삭히고 모든 짐을 짊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 서방님도 사람이야. 똑같이 힘든 입장이라고. 남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데 서방님은 안 놀고 싶었겠어? 동서가 두 눈으로 안 봐도 될 일을 연락도 없이 몰래 가는 바람에 보게 된 거잖아. 그래서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거고. 그러니까 동서한테도 잘못이 없다곤 할 수 없는 거야. 서방님이 다른 여자들한테 몸은 좋겠지만 마음은 주지 않았으니까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매달리는 거 아니겠어? 우리 더는 일을 시끄럽게 만들지 말자. 동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흠집 하나 없는 건 아니잖아. 남자들은 다 그래. 원래 우리 그이도 지금 해외 출장 떠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는지 나도 그건 알 수 없잖아. 그냥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라고. 결혼했으면 서로 믿고 그냥 살면 되는 거야. 사랑해서 여기까지 온 거면 끝까지 믿어주는 게 좋지 않겠어? 이혼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 둘이 얼마나 살았다고? 벌써 이혼이야? 그럼 형님은 아주버님이 해외 출장 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런 생활을 해도 다 이해해 준다는 거네요. 그럼 형님이나 그렇게 천년만년 이해하고 사세요. 지금 제 입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기준이 달라요. 형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라고요.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혼 서류 있으니까 나머지 작성하고 내일 법원으로 나와. 별것도 없는 집안 주제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혼자 깨끗한 척은 다 하고 있네. 동서는 서방님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 안 만났어? 그동안 살면서 혼전순결을 지킨 것도 아니고 할 거 다 해왔었으면서 엄청 순결한 척 한다? 보면 동서 같은 여자들이 나중에 더 바람 피우고 남자에게 환장하던데? 시모도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았지만 형님은 상상 이상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더는 상대할 가치가 없어 보여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던져준 뒤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받고 끝내긴 했었지만 저는 남편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온갖 욕설과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퍼부으면서 저에게 끝까지 상처를 주었었죠. 그렇게 저희 둘은 좋지 않은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 저는 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었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3년의 시간이 흘러버렸고 그동안 전 시댁 식구들과 마주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잊혀갈 때쯤 어느 날 제 눈앞에 반갑지 않은 한 사람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전 형님이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저희 부모님 식당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미화복을 입고 식당 주변을 청소하고 있던 터라 꼴이 말이 아니었었죠. 항상 식당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오시는 손님들께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식당 주변 청소는 한가해질 때면 습관처럼 해오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전 형님이 보게 되었고 함께 걷고 있던 일행들에게 제가 듣지 못하게 수군거리며
깔깔대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냥 무시하고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형님이 저를 보며 걸어오더니 비웃으면서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네. 아직도 이런 미화복 입고 식당 주변을 청소하고 있는 거야? 딱 꼴을 보니 이혼하고 지금까지 혼자로 지내왔었나 봐. 예나 지금이나 넌 그 옷이 딱이다 딱. 서방님과 이혼해준 덕분에 지금 능력 좋은 여자 만나서 아주 잘 지내고 있거든. 아이까지 생겨서 집안에 경사가 났다니까. 너랑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대기업 여자라고. 내가 최근에 여기 근처에 이비인후과를 개원했거든. 우리 그이가 능력이 너무 좋아서 괜찮은 위치에 하나 차려줬는데 어디 불편한 곳 있으면 한번 찾아와. 이쪽 지역에는 너처럼 천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환자가 끊임없이 있더라고. 그냥 갈 길 가면 되지. 꼭 이렇게까지 아는 척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방금 나보고 천하다고 했어요? 내가 어딜 봐서 천하다는 건데요? 그럼 그쪽은 의사라서 양반이라는 건가요? 겉모습이 의사면 뭐예요? 입이 상스러워서 신분을 깎아내리고 있는데 미아복을 입고 청소하면 천한 거고 의사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양반인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그런 걸 따지나?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대화 자체를 섞고 싶지 않으니까 비키죠. 곧 저녁 준비를 해야 돼서 서둘러 청소를 끝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식당은 오지 마세요. 전영님은 제가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자 옆에 같이 있던 일행들을 의식하고 있었는지 갑자기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붓더니 저를 밀치면서 입고 있던 미화복을 붙잡아 강하게 넘어뜨렸어요. 제가 눈을 치켜뜨고 전영님을 노려보는 순간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저도 과거에는 참고 넘어갔지만 더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똑같이 뺨을 올리고 한쪽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전영님에게 사정없이 휘둘러 버렸습니다.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난리가 나게 되자 부모님께서 밖으로 나오셨고 엄마는 전영님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셨어요. 그렇게 서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법적인 문제까지 나오게 되자 전영님은 저희 가족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잠시 뒤 도착한 외제차 차량에서 내린 한 사람은 3년 전에 전 남편과 결혼 생활할 때 잠깐 뵀었던 시숙이었습니다. 전영님은 자기 얼굴을 보여주면서 저희 가족을 절대로 용서해주지 말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전 시숙에게 모든 상황들을 설명해 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시숙의 손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전형님의 뒤통수를 강하게 후려치면서 병원문 닫기 싫으면 저에게 싹싹 빌라고 제가 아닌 전형님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시숙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한 형님은 목소리까지 떨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창피를 당해 결국 억울하다며 눈물까지 보이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시숙이 한마디 하셨어요. 당신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내가 오늘 어디를 다녀왔는지 알아? 이 사진을 보고도 너를 도와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건 아니지? 설마
당신, 나 지금 미행한 거야? 서로의 사생활은 지켜주기로 했었잖아. 나를 그렇게 못 믿어? 여긴 그냥 내가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가게 된 곳이라고. 네가 지금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사진을 들고 있으면 어디까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진 속의 남자를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봤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니까 제대로 답을 주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이 세상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해줄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래? 여기에서 이러지 말고 다른 곳에서 얘기하면 안 돼? 나 의사야. 동네 창피하게 이럴 거냐고. 의사면 뭐해?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당신이 지금 개원한 그 병원 건물 주인이 누군지는 알기나 해? 저기 재수 씨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신 건물이라고. 뭐라고? 내가 지금 개원한 병원이 저분의 소유로 된 건물이라고? 말도 안 돼. 이깟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건물주가 될 수 있어? 그 건물이 얼마나 큰데? 당신 지금 사기당한 거 아니야? 저 사람들 꼴을 봐봐. 절대로 돈이 많아 보이지 않는 모습이라고. 누가 봐도 입에 겨우 풀칠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건물주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사과하길 바라기라도 하는 거야? 의사인 내가 이런 하찮은 인간들한테 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상황 파악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어디까지 갔어? 솔직하게 얘기해. 당신이 진실이 아닌 거짓을 얘기하는 순간 앞으로의 인생은 끝나게 될 줄 알아? 시숙의 직업은 변호사로 거의 해외 기업들을 담당해주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시부모님과 한번 틀어지고 나서 형님만 시댁에 왕래를 하고 시숙은 아예 시댁에 오지도 않았었죠. 그래서 얼굴 뵌 적이 거의 없었는데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처음 보게 된 모습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어요. 알고 보니 전 형님이 시숙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여성 전용 마사지를 받는 곳이라고 변명을 했었지만 그곳은 상당히 질이 좋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젊은 남자와 계속 만남을 가지다가 임신을 해서 그 남자와 함께 산부인과를 들어가게 되었고 변호사인 시숙이 전부터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는지 뒷조사를 하다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과거에 저한테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말을 했던 전 형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아와서 전 남편을 이해했던 거였죠. 그리고 이건 저도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아빠는 시숙을 결혼식 날 때 아주 잠깐 인사만 하게 된 터라 얼굴을 자세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었죠. 시숙도 그건 마찬가지였고 형님과 제가 싸우는 모습을 보다가 저희 뒤에 계신 부모님을 보고 알게 된 거였습니다. 아빠는 계약 기간까지만 병원을 운영하고 그 이후로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면서 등을 돌려 버리셨어요. 당황한 전 형님은 저희 가족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떠나가 버린 배를 잡을 수는 없었죠. 거기에다가 시숙 또한 전 형님의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진 뒤 뱃속에 있는 아이나 잘 키우라면서 그동안 형님이 가졌던 모든 걸 다 빼앗을 거라는 말을 끝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전 형님은 결국 주저앉아 버렸고 끝내 이혼을 물을 수는 없게 되었죠. 현재 이혼 문제로 소송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시숙은 저희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면서 시숙 이름으로 계약한 병원까지 빼버리려고 준비 중인 상태라 전 형님은 발만 구르고 있는 중이죠. 시숙이 저희 가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고 압박을 했는지 이 사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고 얼마 전에 저희 식당에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이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전영님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형님한테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전 남편이 전기 공사를 하다가 안전부주의로 감전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잘 살 것처럼 떵떵거리던 사람이 한순간의 실수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 그 사람과 결혼한 아내분과 아이가 참 불쌍하더군요. 그 집안 사람들의 지저분한 행동이 가져온 결과인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가족이 전영님의 용서를 받아줄 마음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잠깐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전영님이 활개치고 다니는 걸 또다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잖아요. 전영님 또한 잠깐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행동일 거라 생각해 저희가 받은 상처와 영업방해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기가 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겪어서 그런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를 악물며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꼭 완치가 돼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그 인간들의 속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가슴에 이상한 몽우리가 잡히면서 약간의 통증이 동반되어 느낌이 별로 좋지가 않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었는데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듣게 되었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결국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요. 남편과 결혼을 한 지 3년 차라 아이를 준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던 도중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던 터라 그 슬픔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었어요. 의사는 저에게 2기 정도 되어 보이고 완치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제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치료를 해주겠다며 4, 5년 정도의 기간을 보셨어요. 다른 곳에 이미 전이가 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기간을 길게 정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전부 알게 되셨고 제가 암이라는 사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시모는 오열을 하셨어요. 옆에서 남편도 눈물을 훔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기 6개월 전에 저와 평생을 함께 하실 줄 알았던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셔서 그 고통이 아직도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불행이 저에게 찾아와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죠. 아빠도 3년 전에 대장암으로 힘든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저희 집안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악재가 줄줄이 이어지다 보니
정신을 부여잡고 살아야겠다는 의지는 점점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저를 보면서 시몬은 꼭 이겨내야 한다고 제가 포기하지 않게 손을 잡아주셨지만 큰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그만큼 너무 많은 불행들이 이어져 와서 이미 지쳐있는 상태였죠.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해 있는 동안 남편은 제가 하루라도 빨리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게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줬었어요. 비록 부모님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를 한 가족처럼 진심으로 대해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을 바로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항암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하루빨리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제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둘도 없는 친한 친구가 병문안을 오게 되었고 항암 치료로 달라진 모습에 충격을 받았는지 친구는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냈어요. 병원에서는 언제 퇴원할 수 있대? 수술은 아직 안 해도 되는 거야? 네가 병실에 누워서 지낼 거라곤 상상도 못 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니? 그러게, 나도 이 나이에 암으로 병원에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치료만 잘 받으면 괜찮아질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듣긴 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전이가 되지 않았을 때 얘기라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거든.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먼저 권하더라고.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고 보조요법으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해당 항암제가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기가 어렵대. 그래서 종양이 있는 상태에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종양이 잘 줄어들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네. 미세 전이 세포를 없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니까 의사의 말대로 따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 나도 하루라도 빨리 내 몸속에서 종양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전이세포가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보려는 것 같아. 그래도 네가 내 얼굴 보러 와주니까 조금은 기운이 난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다고. 항암 치료 받으면 몸이 많이 약해진다던데. 체력이 중요하니까 끼니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어. 아, 그리고 이건 뭐가 입맛에 맞을지 몰라서 과일 좀 여러 개 챙겨왔거든? 너는 아직 젊으니까 금방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지혜 씨 오셨어요? 뭘 이런 걸 다 챙겨왔어요. 다음에 올 땐 그냥 빈손으로 오세요. 이 사람이 요즘 빨리 태어나고 싶은지 치료에 적극적이라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남편도 제 친구를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로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렇게 잠깐 동안 옆에 있어준 친구 덕분에 기운을 차릴 수 있었고 남편은 제 친구를 배웅해 주고 오겠다면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병원에 와서 제 말동무가 되어줬고 항암 치료 받는데 지치지 않게 옆에서 많은 힘을 줬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도 저에게 항상 관심을 가져 주었고 제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걸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과 친구 사이에 눈에 거슬리는 모습들이 조금씩 들어왔고 살짝씩 서로를 건드는 터치가 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자주 얼굴을 봐서 그런지 상당히 친해진 걸 알 수 있었죠. 친구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민해졌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당신 요즘 내 친구랑 많이 가까워 보이던데, 당신이 유부남인 거 알고 있지? 누가 보면 병실에 소개팅하러 나온 줄 알겠어. 그리고 요즘 당신 손버릇이 내 눈에 자꾸 거슬리는데, 왜 내 친구를 살짝씩 건드리는 거야? 터치하는 당신 손이 점점 가감해지는 것 같아 친구가 불편해할까봐 미리 말해주는 거야. 내가 지혜 씨한테 터치를 했다고? 아, 나도 모르게 그냥 인사 차례로 몇 번 하는 건데 그게 당신 눈에 거슬렸어? 그럼 앞으로 좀 더 조심해야 되겠네. 그리고 배웅해 주겠다고 나가면 왜 한참 뒤에나 들어오는 거야? 그냥 병실 문 앞에서만 간단하게 인사를 주고받으면 되는 건데 몇 시간 뒤에나 들어오잖아. 아이, 그건 볼일 좀 보느라 늦게 들어오는 거지. 배웅은 병실 앞에서 끝나는데? 당신 설마 지금 질투하는 건 아니지? 요즘 항암 치료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더니 예민해졌나 보다. 일찍 누워서 자는 게 좋겠어. 나도 내일 새벽같이 출근해야 돼서 오늘은 서둘러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 오늘은 혼자 있을 수 있지? 당신이 하도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 노트북 가져왔으니까 심심하면 인터넷 좀 하다가 자든지 해.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그럼 푹 쉬고 있어. 제가 불편하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행동을 했었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남편과 친구와의 관계가 조금씩 의심이 되기 시작했죠. 남편한테 주의하라고 말을 했던 건 터치뿐만이 아닌 서로가 주고받는 눈빛에 느껴지는 감정이 좀 달라 보여서 조심해 주길 바랐던 건데 되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항암 치료로 정상이 아닌 몸 상태라고 했지만 둘 사이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 심상치 않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는 둘 사이에 지나치게 가까워진 관계가 결국 제 감정을 터트리게 만들었고 남편이 제 친구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얘는 내 친구라고. 아무리 사이가 가까워졌다고 해도 둘이 지켜야 할 게 있는 건데 왜 친구 어깨에 손을 올리는 건데? 이건 아니지 않아? 아, 내가 그랬나? 아, 요 근래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동생 같기도 해서 나도 모르게 손이 자연스럽게 어깨 위로 올라갔네. 지혜 씨, 제 행동이 불편했어요? 네? 아,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저는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는데.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 아예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손을 올렸는지도 몰랐어. 은실이가 많이 불편했었나 봐요. 앞으로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 받아서 몸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야겠네요. 내가 너무 과하게 행동을 했었나 봐요. 내가 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터치가 자연스럽게 나오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랬나 봐요. 지금 내가 이 사람 행동 하나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 지혜 너도 행동이 지나친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너 옆에 있는 사람 유부남이야. 나랑 결혼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웃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뭐가 그리 좋아서 깔깔거리면서 허벅지에 손까지 올려 터치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환자라도 눈은 잘 돌아가거든? 둘이서 하는 행동들이 지나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설마 둘이 그런 사이는 아니지? 내가 두 눈 뜨고 지켜보는데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어머, 얘.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나랑 같이 알고 지낸 세월이 몇 년인데 아직까지 나를 몰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인데 너무 예민하게 보는 거 아니야? 네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하지만 나도 서운하긴 하네. 먼저 일어나 볼 테니까 푹 쉬어라. 당분간 오기는 좀 힘들 것 같다. 하루라도 빨리 완치되길 바랄게. 친구는 제 말에 기분이 나빴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보이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서로의 행동이 내 눈에 거슬린다고 얘기했던 것 뿐인데 그런 저를 안 좋게 받아들인 친구의 돌발 행동이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뒤 다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왜 그랬냐고 환자인 저에게 큰 소리 치면서 화를 냈어요. 저한테 화를 낼 이유가 없는데 남편은 막말을 쏟아내었죠. 당신이 힘내라고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온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야? 내가 유부남인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바람이라도 핀다는 거야? 대화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데? 당신 수발 드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모두가 희생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꼭 그렇게 생각 없이 행동을 했어야 돼? 좋게 넘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혹시 암이 머리로 전이가 돼서 성격까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냐? 방금 뭐라고 했어? 암이 머리로 전이가 됐냐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그냥 남이야?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부잖아. 그래서 내가 보는 시선이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얘기한 것 뿐인데 이게 잘못된 거야? 당신이 나에 대한 배려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내 앞에서 처신을 잘했었겠지. 예민하게 받아들인 당신이 문제지. 좋은 분위기를 다 망쳐버렸잖아. 집에서 쉬고 싶고 힘들어도 아픈 당신 앞에서 내색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바람 피우는 놈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좀 전에 했던 그 말이 나랑 지혜 씨를 불륜남녀로 만들어 버렸다고. 오늘은 함께 시간을 보내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혼자서 시간 보내. 이런 기분으로 당신 옆에 있어봤자 뭐 하겠어? 스트레스만 더 줄 텐데 눈앞에서 사라져주는 게 낫겠지. 화를 내야 될 사람은 저인데 되려 남편이 더 흥분해서는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고 그 모습에 놀란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의지할 때라곤 남편밖에 없는데 그런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막대하는 모습에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건지 거침없이 상처되는 말을 쏟아낸 남편이 평소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그날 병원에서는 저 혼자 남게 되었고 서운했던 감정이 터져나와 그날 하루 종일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이 병실에서 뛰쳐나간 뒤로 며칠간 병원에 오지 않았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 대신 시모가 이틀 뒤에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저는 힘든 몸을 일으켜 시모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저를 바라보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온 것 같니? 너 내 아들을 불륜남으로 만들었다면서? 죽을 날이 가까우면 막말을 뱉는다더만. 너 의사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그러디?
아니 어떻게 매일같이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며 희생하는 내 아들을 불륜남으로 만들 수가 있어? 내 아들과 결혼 생활한 지 10년이 넘은 것도 아니고 이제 막 3년밖에 안 됐으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내 아들 고생 다 시켜놓고 미안한 감정이 조금도 없는 거지?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참다 시선이 너무 불편해서 자제 좀 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던 것 뿐이에요. 너무 대놓고 서로가 터치를 하는데 그걸 계속 허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인들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지만 제가 그 사람 아내고 그런 모습이 싫다고 얘기했던 것 뿐인데 이렇게 욕을 먹을 정도로 잘못한 건가요? 어머님도 제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오신 이유가 저한테 한마디 하시려고 온 거예요? 그래. 네가 생각 없이 뱉은 그 한마디 때문에 내 아들이 병원에 오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 얼마나 상처를 크게 받았으면 그런 말까지 했겠니? 너 때문에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니? 젊은 나이에 암이 웬 말이야.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결혼 시작했으면서 내 아들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 놓았잖니? 암에 걸린 사람은 항암 치료 받으면 아이 가질 생각은 아예 접어야 한다더만 우리 집안대는 누가 이어줄 거야? 우리 집에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내 아들을 불륜남으로 만들었으면 당장이라도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혼자 뭘 할 수가 있는데 너희 부모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서 그동안 불쌍한 마음에 아껴주려고 많이 노력했었는데 네가 이렇게 사람 마음을 후벼 팔 줄은 전혀 몰랐다. 평생을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둘이 갈라서는 게 좋지 않겠니? 앞으로 내 아들을 더 의심할 테고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질 게 뻔한데 너희들이 서로 부부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필요 없잖아. 어머님, 그건 제가 그이랑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불륜남으로 몰아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요. 접촉을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뿐인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요. 그이랑 대화 좀 하게 연락 좀 해주세요. 서로 문제가 있으면 풀어가야 하잖아요. 제 전화는 받지 않으려 해서 안 좋은 감정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해결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정상은 아니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되니? 나는 너희 둘이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다. 서류에 도장 찍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내 아들 인생에서 그만 빠져 죽어라. 시모는 제 말을 더 이상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병실을 나가셨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제가 뭘 잘못했는지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다시 되돌아봤지만 저는 뭐가 문제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친구가 제 앞에서 보인 행동은 분명 잘못된 거고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뿐인데 그게 이혼까지 가게 될 정도로 큰 문제로 다가올 상황이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병실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연락을 받지 않는 남편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더는 치료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뭐하러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 모든 걸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치료를 그만받고 퇴원하겠다는 말을 꺼내려는 순간 남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곤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한바탕 뒤흔들고 간 이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남편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어요. 병 걸린 제가 남편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 차라리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정을 내렸었죠.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어버렸으면 문제는 심각해지기 때문에 차라리 남편의 인생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이 계속해서 쌓이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혼 얘기를 꺼냈는데 남편은 제 말에 거부를 했어요. 내가 왜 당신이랑 이혼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껏 살아온 시간 나한테 보상이라도 해줄 거야? 그게 아니라면 하루빨리 퇴원하지 그래? 나랑 사는 게 힘들면 그만하자는 거야. 내 몸이 온전치 않은데 뭐하러 같이 살아가려는 건데? 당신은 이미 나에 대한 감정이 예전 같지가 않잖아. 그렇다고 환자인 너를 두고 이혼을 하면 내가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을 것 같아?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치료에나 집중해. 나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왔지만 법적으로 우리는 아직까지 부부이고 내 할 도리를 하기 위해 온 것뿐이야. 내가 한 행동들이 많이 거슬렸다면 앞으로 조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말을 좀 가려서 해줬으면 좋겠어. 서로 힘들다 보면 예민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오는 건 당연한 거야. 넘어갈 수 있는 건 좋게 넘어가자는 말이야. 남편의 말이 끝나는 순간 병실 문이 열렸고 한동안 찾아오지 않았던 친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둘이 약간의 텀을 두고 들어왔지만 서로 입을 맞춘 것 마냥 시간 간격을 두고 들어온 것 같아 보였습니다. 서로의 분위기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이미 둘은 상당히 가까워진 사이가 되어버렸는지 누가 봐도 연인 사이처럼 보였었죠. 하지만 제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 애써 분위기를 전환시키려고 먼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시모의 말대로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최대한 안 좋아진 상황을 다시 풀어나가려 했었어요. 제가 항암 치료를 받고 너무 힘이 들어 지쳐버린 나머지 병상에 눕자마자 잠이 들어버렸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건지 힘겹게 눈을 떴을 때 제 앞에 보이는 하나의 장면에 다시 눈을 질끈 감아 버렸습니다. 남편이 친구의 입에 황도캔을 떠먹이면서 서로 꿀이 떨어지다 못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과 함께 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죠. 은실이 부모님 집이 정말 좋긴 하더라. 거기가 정말 우리 집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때가 언제가 될 것 같아? 그냥 병원에서 쭉 살게 하면 안 돼? 아직 수술도 받지 않았으니까 항암 치료로 암이 줄어든다 싶으면 수술 날짜 잡겠지. 어차피 암이 한번 생기면 다른 곳에도 이미 전이가 많이 됐을 거야. 그럼 병원에서 살아야 될 날이 많아지겠지. 내가 알아봤는데 암 2기가 넘어가도 살 수 있는 확률이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 그리고 젊은 나이일수록 진행 속도가 빨라져서 더 힘들다던데. 장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사시던 그 집이 지금 아마 40억 정도 될걸? 괜히 비싼 게 아니야. 그쪽 주위 입지를 봐봐.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냥 앞으로 거기에서 우리 둘이 쭉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은실이 얘는 언제 깨어나는 거야? 우리가 하는 말
듣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의사가 그러는데 약 기운 때문에 늦은 저녁 시간이나 되어서야 정신을 차릴 거래. 요즘 이 사람 몸이 많이 약해졌다는데 체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수술도 하는데 아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가 봐. 그나저나 나는 지혜 부모님 얼굴 언제 뵈지? 정식적으로 인사는 드려야 할 거 아니야. 뱃속의 아이도 생각해야지. 우리 부모님도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긴 하지만 우리 엄마는 이 사람이랑 하루빨리 이혼하기를 원하쇼. 병자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지 않대. 나도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께 말을 하고 싶긴 하지만 은실이가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오빠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꺼내면 우리가 불륜인 걸 인정하는 거잖아. 암 환자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 이케야 몇 년이야. 그럼 그 전까지 우리 관계를 최대한 숨기고 있다가 세상 떠나면 그때 정식으로 결혼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래도 40억 집이 눈앞에 있는데 이건 내가 받아야 하지 않겠어? 오늘도 나랑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있다가 갈 거지? 남편과 친구는 제가 상상했던 대로 불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뱃속에 아이까지 생겼다는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받은 배신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고 집을 처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원을 했었는데 그 집을 지들 집인 양 드나들면서 항암 치료받고 누워있는 저를 보며 비웃는 두 연놈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리는 걸 최대한 억누르면서 미동도 없이 누워있자 남편과 친구는 한참 뒤에나 깨어날 것 같다면서 그만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친구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둘은 병실을 나가게 되었고 저는 그제서야 힘겹게 몸을 일으켜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둘을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 의사에게 사정을 얘기한 뒤 힘든 몸을 이끌고 택시에 몸을 실어 두 눈으로 현장을 보기 위해 엄마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하니 정말로 엄마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 입원을 했었을 당시 엄마 집에 필요한 물건들이 몇 개 있어서 남편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그때 비밀번호를 알려줬었거든요. 엄마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죠. 저는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전자키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은 다음 집안에 발을 들였고 가지런히 놓여있는 남편과 친구의 신발을 보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좋지 않은 몸으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안방으로 향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사용하셨던 방을 남편과 친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게 너무 역겨웠습니다. 현장을 급습하려고 방문 손잡이를 잡은 뒤 문을 활짝 열려는 순간 남편의 한마디에 온몸이 경직이 되었어요.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사건에 남편이 개입이 되어 있었고 저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저번에 말했던 거 다 사실이라니까. 내가 뭐하러 지혜 너한테 거짓말을 하겠어. 장모님이 나를 그동안 얼마나 안 좋게 봤었는데 항상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불만을 털어놓으셨어. 내가 여자들한테 너무 들이댄다고. 그 사람 없을 때 몇 번 지적을 받았었거든. 그냥 친절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뿐인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었나 봐.
그런 안 좋은 감정이 생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욱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장모님이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하자가 있는 곳에 손 좀 봐달라고 했을 때 하지 않았었거든? 내가 무시를 하니까 결국 장모님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시길래 그때를 놓치지 않고 사다리를 뒤집어 엎어버렸어.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괜히 성질 건드려서 결국 뇌진탕으로 세상을 떠났잖아. 남의 일에 참견하다가 더 살 수 있는 거 삶이 단축돼 버렸지. 그냥 사고사로 처리가 돼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은실이 세상 떠나면 이 집 우리가 전체 리모델링해서 살까? 아니면 처분하고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래? 40억이면 아파트 사고도 남잖아. 아무래도 이 집에서 사는 건 좀 찝찝하잖아. 그냥 최대한 빨리 처분하고 새 아파트로 들어가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를 세상 떠나게 한 범인을 찾았다면서 서둘러 부모님 집으로 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았던 저는 가빠지는 숨을 고르기 위해 소파에 앉아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몇 분 만에 도착한 경찰들은 초인종을 눌렀고 그 소리에 안방에서 튀어나온 남편과 친구는 거실에 있는 저를 보고 경악을 하며 뒤로 넘어져 버렸네요. 병원에 있어야 될 제가 거실에 앉아 있자 어떻게 된 거냐면서 말을 더듬었고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남편한테 신고가 접수돼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경찰들을 뿌리치며 난리를 치길래 좀 전에 나눴던 남편과 친구의 녹음된 대화 내용을 들려줬어요. 그제서야 발버둥 치던 몸을 멈춘 남편은 순순히 경찰들에게 연행이 되었고 이런 사실을 알고도 숨긴 친구 또한 경찰서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시부모님과 친구 부모님께서는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는지 현실을 거부하셨지만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조사 끝에 모든 범행을 시인했고 평생 모르고 살 뻔했던 엄마가 세상 떠난 이유가 밝혀지게 되었죠. 이 일로 인해 현재 남편은 법적인 처벌을 받기 위해 조치 중이고 친구 또한 범행 사실을 듣게 되었는데도 숨긴 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내리기 위한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편과는 이혼 절차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밟았고 친구에게는 상간녀 소송까지 추가한 상태죠. 온몸에 힘이 안 들어갔지만 그 인간들을 용서할 수 없었던 저는 두 금수들에게 있는 힘껏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의 실수를 용서해 달라며 병실에 있는 저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하셨지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았던 터라 남편과 친구에게는 조금의 선처도 베풀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도 저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수술 날짜까지 잡혀 있는 상황 속에 두 연놈들의 저지른 행동에 대해 소송을 하려 하니 많이 버겁네요. 하루빨리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와서 두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받은 배신이 너무 크게 다가와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지만 제가 이 암을 이겨내고 세상 밖으로 나가 그 인간들 앞에 서야 제 속이 후련해질 것 같아요. 꼭 암을 이겨내서 제가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요. 다행히 암세포가 다른 곳에 전이가 되지 않아서 앞으로 있을 경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들지만 그 인간들보다 먼저 눈을 감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